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가스성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면 가스성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입자성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입자성 물질에 비해서는 가스성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인체나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가스성 물질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스성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주된 내용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써먹는 1차성 써먹어와 2차성 써먹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성 써먹어의 원인 물질이 황산화물, 그리고 2차성 써먹어를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2차성 물질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1차성 오염 물질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래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스성 물질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법규상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물질이 연소나 합성, 분해됐을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체상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가스니까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염 물질의 성상이라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체성 물질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고 그 양이 가장 많은 게 황산화물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황산화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을 때 SOX라고 표기해요. 그래서 대문자 S와 대문자 O, 여기서 S라는 것은 황이죠. O라는 것은 산소예요. 그럼 왜 S가 O하고 결합을 했느냐면 연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황이 있습니다. 그 황이 연소실에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연 성분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을 연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이제 S와 O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황산화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황산화물을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SOX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럼 먼저 황산화물이 발생될 수 있는 경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발생원 앞에 뭐가 존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앞에 방지시설이 있어요.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연소실이 있어요. 자, 이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연 성분, 주로 가연 성분이 CHS거든요. 이 CHS가 뭐하고 결합을 하느냐?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연소실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 성분 중에서 S라는 물질이 산소라는 물질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시설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배출오염 기준치 이하로 제거를 해요. 그럼 배출오염 기준치 이하로 제거를 한다고 해도 기준치 이하는 배출이 되겠죠. 따라서 발생원에서 나가게 되면 SO2나 SO3로 나가게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우리가 몇 차성이라고 하느냐 하면 대기 중에서 바로 배출된다고 해서 1차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럼 1차성 물질은 산소하고 또는 수증기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형성을 하거든요. 자, 따라서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물질이 참여를 하느냐 하면 자외선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대기 중에 바로 배출되는 물질을 1차성, 나머지를 우리가 2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질은 2차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SO2와 SO3 1차, 여기서 SO3, H2SO4 2차.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SO3라는 물질은 1차도 되고 2차도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1, 2차성 오염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은 1차성 물질, 2차성 물질, 1, 2차성 오염 물질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황산화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황산화물이라는 것은 황산화물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인데 종류를 보시면 S하고 O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연소기관에서 배출되기 때문이죠.
SO2나 SO3, H2SO4, H2S, CS2개 등의 물질들을 황산화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황산화물 중에서 그 양이 가장 많은 것은 H2S, H2S를 황화수소 또는 유화수소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느냐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복습 하나 할까요? 우리가 H2S라고 이야기를 하면, 황화수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상당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뭐가 있어요? 자, 대교염의 역사적 오염 사건 중에서 누설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설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포자리카 사건과 보팔시 사건. 그래서 포자리카 사건의 원인 물질이 H2S, 황화수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연료 중에 황분 함량이 가장 높은 연료가 석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탄이라는 것은 고체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분 같은 경우에서는 고체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로 갈수록 황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산화물은 섬유의 인장 강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대기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섬유의 인장 강도를 떨어뜨린다는 소리는 부식을 일으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식의 1인자가 황산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황산화물은 부유먼지와 더불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이 황산화물이라는 것은 황산화물 자체 혼자 독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도 크지만은 이런 먼지와 같은 물질과 결합을 해서 미치는 피해가 훨씬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차츰차츰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가스 자체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가스라는 물질이 입자상 물질, 먼지와 결합해서 움직이게 되면 훨씬 멀리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상 물질 자체로 독성을 일으키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해서 그 지역에만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소적인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에 먼지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그래서 광역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먼지 자체의 독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먼지라는 것은 가스의 운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게 되면 전 지구적인 규모로 볼 때 해양을 통해서 자연적인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화합물이 DMS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DMS를 화학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해놨죠? CH32S예요. 그래서 CH3가 두 개, CH3를 기라고 하거든요. 메틸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틸기가 두 개가 있고 거기에 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명을 보시게 되면 디메틸 설파이드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DMS라는 물질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일부로는 H2S라는 황화수소, OCS, 그리고 CS2 형태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CS2는 이황화탄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OCS라는 것은 카르보닐황인데, 카르보닐황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를 했을 때 정의를 적어놔요. 아니면 여기 갈로를 비워놓습니다. 갈로를 비워놓고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인지를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카르보닐황이라는 것은, 자, 대륙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층이죠. 그래서 지표에서 보통 11km 사이를 우리가 대륙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대륙원에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소리는 반응을 한다는 소리일까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일까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화학적인 반응을 거치지 않고 서서 성층권으로 유입되며 광분해 반응에 종속된다고 그랬어요. 광분해라는 것은 물질이, 화합물이 있는데 그 화합물이 A와 B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A와 B로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작아서 청정 대륙원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황화합물로서 거의 일정한 수준의 농도를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카르보닐황을 정리를 하게 되면 대륙원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 가장 안정한 물질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층권으로 유입되면서 광분해 반응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PPT라는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공정시험법에서는 단위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ppt라는 단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100만 조 분율을 ppt라고 설명을 해놨죠. 자, 그리고 예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황화합물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가장 적합한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갈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갈로는 대류근에서 매우 안정하므로 거의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서서히 성층권으로 유입되며 광분해 반응에 종속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대류근에서, 자, 대류근이라고 하면 지표에서 11kg라고 그랬어요. 대류근에서 매우 안정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서서히 성층권으로 유입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물질을 뜻한다고 그랬죠? OCS, 카르보닐 황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반응성이 작아서 청정 대류근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황화합물로서 거의 일정한 수준의 농도를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의 카르보닐 황,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인식을 하는 물질입니다. 아황산가스예요. 그래서 황산화물이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물질이 SO2라는 아황산가스죠.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우리가 화학식을 그대로 읽게 되면 산소가 2개예요. 그죠? 그래서 산소가 2개니까 이산화황 이렇게 보통 읽죠. 그래서 이산화황이고 가스 상태로 명칭을 하게 되면 아황산가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특징을 보면 무색입니다. 자극성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자극성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냄새를 가지고 있되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비중이 2.2, 용점은 마이너스 75.5도씨, B점은 마이너스 10도씨. 여기서 용점이라는 것은 녹는 거죠. 그 다음 B점이라는 것은 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무색 자극성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고, 그리고 비중이 2.2라는 거죠. 공기의 비중을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의 2.2배예요. 그러면 아황산가스가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자, 가라앉을까요? 아니면은 상승할까요? 그렇죠. 가라앉게 되죠. 왜? 공기의 분자량보다 무겁기 때문에. 따라서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중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꼭 찾아내야 돼요. 그럼 기체의 비중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기체의 비중이라는 것은 기체의 분자량에서 공기의 분자량 29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비중이 나오면 주어진 비중 곱하기 얼마? 공기의 분자량 29를 해서 나온 값을 보기에 있는 물질의 분자량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에 보면 SO2는 280에서 290 N미터가 우리가 파장을 나타내는 파장의 단위입니다. 나노미터라고 했습니다. 280에서 290 나노미터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지만 대류근에서는 거의 광분해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광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받아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2라는 것은 SO와 O로 분해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SO2는 대류근에서는 분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280에서 290 나노미터에서 흡수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류근에서는 광분해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인위적인 발생원에서 화석연료 중에 황화합물은 연소하면 대부분이 아황산가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석연료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S입니다. 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연소를 한다는 소리는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S가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당연히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SO2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황산가스의 연간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량과 비례해서 미국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아황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업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는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SO3로 산화되거나, 그래서 SO2라는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SO3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성 또는 섭성 침착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제거되며 평균 체류 시간은 4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공기 중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가스마다. 그래서 평균 체류 시간은 4일 정도. 그리고 모든 SO2의 광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전자적으로 여기된 상태의 SO2의 분자 반응들만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염 물질마다 우리가 꼭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체에 미치는 피해와 식물에 미치는 피해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대부분이 호흡기 계통이 되겠죠. 호흡기 계통의 질환과 폐암입니다. 반면에 식물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약한 식물이 있어요. 그 가장 약한 식물을 기준식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식물이 있어요. 따라서 강한 식물과 약한 식물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요즘 시험에서 트렌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보시면 SO2가 적당히 노출되었을 때는 상부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부호흡기가 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단독보다는 먼지나 액적 등과 동시에 흡입하면 황산미스트가 되어서 아황산가스보다 독성이 10배 강하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아황산가스, 여기서는 SO2라는 아황산가스를 지칭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가스상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스상 물질이 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호흡기 계통. 따라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에 가장 큰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황산가스라는 물질 혼자 들어왔을 때보다는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들어왔을 때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아황산가스는 아황산가스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황산 미스트에 비해서 10배 정도, 다시 말해서 SO2에 비해서 황산 미스트가 10배 정도 독성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황산 미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물질이냐면 이 SO2라는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SO3가 됐어요. 그리고 SO3는 수분과 결합해서 H2SO4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H2SO4하고 미스트, 다시 말해서 입자상 물질하고 결합하게 되면 H2SO4 황산 미스트가 되는 거예요. H2SO4 황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황산 미스트가 아황산 가스에 비해서 독성이 10배 정도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보다는 여러 개의 물질로 존재했을 때 독성이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독성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가스상, 실제로 보면 가스상 물질이 입자상 물질에 비해서 독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황산가스를 기준을 했을 때 아황산가스 혼자 단독으로 미쳤을 때의 영향과 그리고 다른 물질과 결합했을 때 미쳤을 때의 영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황산가스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독성이 낮다. 그리고 가스와 입자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스상 물질이 입자상 물질보다는 독성이 강하니까 가스와 가스가 결합된 게 독성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단독보다는 가스와 입자가 결합된 게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독성이 강한 순서를 보면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그리고 가스와 먼지라는 것은 가스상 물질 플러스 입자상 물질을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스 SO2와 H2O라는 것은 여기서는 물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수증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와 가스의 결합을 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뒤것에 보시면 SO2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농도와 노출 시간의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농도가 높고 노출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뭐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SO2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흡입된 대부분의 가스는 상기도 점막에 흡수됩니다. 상기도 점막이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SO2라는 아황산가스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녹아서 피해를 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대부분이 호흡기를 통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과 폐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에 미치는 피해입니다. 시험에서도 당연히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자주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식물에 미치는데 아황산가스와 HF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식물 잎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식물 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잎의 뒷면에 보면 기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는 잎 뒷면에 있는 기공으로 침투가 돼요. 반면에 비교 대상이 되는 HF라는 물질은 잎의 끝을 선단이라고 하거든요. 잎의 끝으로 침입을 해서 피해를 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내용에 먼저 보시면 SO2는 잎 뒷면의 기공으로 침입을 해서 잎을 황갈색으로 고갈을 시켜요. 말라 죽게 만듭니다. 잎 뒷면에 기공으로 침입한다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유기산의 분해 생성물인 알데하이드와 반응을 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하이드록실 설폰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드록실 설폰산이라는 물질은 세포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에요. 그만큼 아황산 가스는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별표가 3개짜리가 나왔어요. 2개.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표식물, 강한 식물 2가지가 있어요. 지표식물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식물, 다시 말해서 약한 식물을 지표식물로 잡는 거예요. 반면에 강한 식물이라는 것은 아황산 가스의 말 그대로 강한 식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약한 식물을 보시게 되면 대매, 담배, 자주개나리, 목화, 보리가 있어요. 그럼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아황산 가스의 지표식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지표식물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꼭 암기를 해야지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에는 저항력이 강한 식물이 있어요. 어떤 식물이 아황산 가스에 강하냐? 양배추, 까치밥나무, 쥐당나무, 샐러리, 소나무, 옥수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황산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약한 식물을 심으면 안 돼요. 가로수로. 반면에 아황산 가스에 강한 식물들은 가로수로, 아황산 가스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 가로수로 심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표식물과 강한 식물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특히 아황산 가스의 지표식물과 강한 식물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약한 식물과 강한 식물 중에서 그래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식물일까요? 자, 참 제가 대답해 주기 곤란해요. 근데 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약한 식물, 지표식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쳤을 때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게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지표식물이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강한 식물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지표식물만 암기를 했어. 그러면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공부는 같이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같이 공부를 해주는 게 시험에서는 그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이 다 이루어진 잎에 피해를 많이 줘요. 반면에 여기서 설명드린 HF 같은 경우에서는 어린 잎이죠. 새싹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식물에 미치는 피해 같은 경우에서는 아황산 가스와 HF가 반대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2가지를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장한 잎에 영향을 주는 거. 자, 그리고 비읍에 보면 반점 발생 경향은 맥감 반점을 띠게 됩니다. 잎 자체에서. 그 다음에 식물잎 뒤쪽 표피에 유조직의 피해를 이제 많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고엽이나 노엽보다는 생활력이 왕성한 잎의 피해를 많이 받으며 습도가 높을수록 피해가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엽이나 노엽은 말 그대로 이제 성장이 다 끝난 잎이 되는 거죠. 거기에 피해를 보다는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잎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 습도가 높을수록 피해가 많다는 소리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 아황산 가스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SO2, SO2가 수증기하고 결합해서 H2SO4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황산화물 중에서는 부식성이 가장 강한 물질이 황산이에요, 황산.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습도라는 게 실제로 보면 수증기거든요. H2O. 이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황산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겠죠. 자, 그리고 식물의 pH 한계는 약 0.8mg/m의 삼성. 자, 기준은 8시간을 기준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키역에 보시면 SO2는 HF와 함께 식물에 의한 성분 분석으로 대기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아황산가스와 HF는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제 16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식물 중에서 아황산가스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저항력이 크다는 소리는 어떤 식물을 찾으라는 소리죠? 강한 식물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까치밥나무, 포도, 단풍, 등나무. 어떻게 있어요? 가장 익숙한 게 까치밥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SO3, 삼산화황이에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삼산화황은 우리가 발생되는 경로에서 1차도 되고 2차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2차성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수증기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수증기하고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들죠? 황산을 만들죠. 다시 말해서 SO3는 수증기 H2와 결합을 상당히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H2S라는 황화수소 또는 유화수소라고 합니다. 무색의 기체인데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 기체예요. 독성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H와 S, 어떤 물질이죠?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됩니다. 자, 반면에 민감한 식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물이 있느냐 하면 코스모스나 오이, 토마토, 담배가 있어요. 반면에 강한 식물에는 복숭아도 있고 딸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 잎이나 새싹에 영향을 주죠. 아황산가스하고는 반대예요. 아황산가스는 성장한 잎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H2S는 어린 잎이나 새싹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아황산가스와 H2S, 황화수소의 지표식물과 강한 식물을 외워야 되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외워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외워야 되죠? 아황산가스에 대한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황화탄소입니다. 자, 이황화탄소를 CS2, S가 두 개라고 그래서 이황화탄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먼저 분자량이 76입니다. 탄소의 원자량이 12, S의 원자량이 32짜리가 두 개. 그래서 76의 값을 가지고 그럼 비중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 공기에 대한 비중이라는 것은 기체의 분자량 76이라고 그랬죠. 공기의 분자량 29. 그래서 2.6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무겁죠.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게 되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무색 투명하며 일반적으로 자극성 냄새를 내는 유독성에 증발하기 쉬운 휘발성 액체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소리는 휘발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 발생하느냐? 비스코스 섬유공업.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비스코스 섬유 제조시라는 것은 인조섬유입니다. 인조섬유. 그래서 비스코스 섬유공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햇볕에 파괴될 정도로 불안정하지만은 부식성은 약한 편이래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부식성은 일반적으로 약하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비중이 나오면 모든 문제를 푸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CS2의 포인트는 비스코스 섬유공업, 발생공업, 또 한 개는 5분이에요. 끓는 점이 46도씨, 인하점이 마이너스 30도씨예요. 끓는 점이라는 것은 기체가 되는 점이죠.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인하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화원,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온도죠. 그래서 인하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이 붙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위험물에서는 특수 인하물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끓는 점은 46도씨, 인하점은 마이너스 30도씨. 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3번, 4번, 5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팁에 보시면 우리가 기체의 비중에 관계되는 설명이 있어요. 자, 기체의 비중 구하는 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기체의 비중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체의 분자량을 계산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따라서 기체의 비중은 기체의 분자량에서 공기의 분자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 공기의 분자량은 29가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보시면 기체의 비중이라는 것은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비중이 큰 것을 찾으시오, 작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비중이 큰 것을 찾는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큰 기체를 찾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비중이 작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분자량이 작은 기체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비중이 크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가장 큰 물질을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풀이를 해놨는데 1번에 HCHO를 뭐라고 했죠? 포말데하이드. H의 원자량은 1, C 탄소의 원자량은 12, O 산소의 원자량은 16. 그래서 30이 됩니다. 나번에 CS2 이산화탄소죠. 탄소의 원자량이 12, S의 원자량이 32짜리가 2개 64입니다. 답은 NO 일산화질소. N의 원자량은 14, O의 원자량은 16, 그래서 30. 그리고 라번 NO2, N의 원자량은 14, O의 원자량은 16짜리가 2개, 그래서 46. 따라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찾는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어떤 거? 가장 큰 거.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상온에서 무색 투명하며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내는 액체이면 햇볕에 파괴될 정도로 불안정하지만 부식성은 비교적 약하고 끓는 점은 약 47도씨,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씨 정도인 오염 물질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물질이죠. 어떤 물질이죠? 이산화탄소.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황산화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0.2% 보이는 부피라는 뜻입니다. SO2를 포함하고 매연 발생량이 500m의 삼성퍼미니체인 매연이 연간 30%가 A지역으로 흘러가서 이 지역의 식물에 피해를 주었다. 10년 후에 이 A지역에 피해를 준 SO2량은 단 표준 상태를 기준하고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준 상태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0도씨 760ml HG를 표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정답이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톤이에요, 톤. 그래서 지금 부피를 가지고 있는 미터의 삼성을 톤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계속 수업을 듣게 되면 저절로 이해를 하게 돼요.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미터의 삼성이나 킬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1kmol이라는 단서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1kmol은 분자량과 체적을 뜻하거든요. 분자량은 SO2의 분자량은 S가 32 원자량이 O가 16짜리가 2개 64예요. 자, 그리고 기체 상태에서 부피는 아보가드로 수요에 의해서 22.4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킬로그램이면 체적의 단위는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과 미터의 삼성을 쓰는데 여기 S나 N을 붙여놓은 거는 표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S는 스탠다드, N은 노말의 약자. 그래서 SO2 1kmol은 분자량으로 표시하면 64kg. 그때의 체적은 22.4 S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kmol을 이용을 해서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톤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500m의 삼성 per minute. 그러면 1kmol은 무조건 이용을 해도 우리가 값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서 배열을 했을 때 22.4S 미터의 삼성분의 분자량 64kg 해서 미터의 삼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그램 퍼 미니처가 있잖아요.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요. 그럼 1톤은 10의 삼성 킬로그램. 그래서 톤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미터의 삼성을 우리가 어떤 단위로 바꾸죠? 10년. 그래서 1시간은 60분. 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10년.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죠? 자, 피해를 주는데 이 아황산 가스는 얼마를 포함하고 있느냐? 배출되는 가스의 0.2%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퍼센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100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30%가 A지역으로 가서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0.2%와 30%를 100으로 나눠서 곱해주면
전체적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환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정확하게 환산을 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km몰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1km몰을 나타냈을 때 분자량은 kg, 그때의 최적은 미터의 삼성이라는 걸 지금 한번 숙지를 하고 넘어가면서 다음 파트에서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